네, 안녕하세요.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생성형 AI 일상화에 따른 기술과 환경 변화에 대해 저희가 소비자 관점에서 규율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국소비자연맹 그리고 국회의원 박성중 의원실 그리고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가 주최한 생성형 AI와 소비자 보호 이슈 및 과제 토론회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토론회를 통해 생성형 AI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각계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회 회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상중이시라 불가피하게 참석을 못하신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 같이 주최를 한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이성혁 회장님께서 인사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성혁 교수입니다. 사실 지금 챗GPT가 작년 말에 출시되고 나서 여러 가지 사실은 이슈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이 문제를 좀 다룬 세미나는 그동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소비자에 관한 피해는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것이냐 또는 그 소비자가 어떻게 하면 신기술을 잘 활용하도록 할 것이냐 두 가지 관점에서 사실은 많은 논의가 필요한데 그런 논의들이 아직은 좀 초기 단계에 있어서 저희 학회와 또 박성중 의원실하고 우리 한국소비자연맹이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대단히 포괄적인 이슈가 돼서 사실은 지금 생성형 AI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이슈들이 사실은 오늘 다 이제 아마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논의를 통해 가지고 향후 우리 소비자들이 이 생성형 AI를 잘 이용하면서 또 여러 가지 피해들을 막을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대안들이 오늘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그 소비자연맹에서 우리 정지현 총장님이 워낙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자리를 준비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바쁘신 가운데 오늘 이 발제도 보니까 대부분 또 처음 하는 거라서 아마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우리 최은진 교수님하고 정진 변호사님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늘 또 패널 토론을 위해서 우리 방통위에도 나와주시고 또 개인정보 나오셨나? 공정에도 나오셔가지고 감사드리면서 오늘 즐겁고 또 유익한 토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같이 또 주최한 국민의힘 박선주 의원님의 축사는 불가피하게 현장 참석이 어려워서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다방위 국민의힘 간사 박성중 의원입니다. 오늘 생성형 AI와 소비자 보호의 이슈 및 과제 세미나를 주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함께 준비해 주신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님,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 이성엽 센터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생성형 AI의 진화는 새로운 디지털 마케팅 시대를 열었습니다. 기업은 다양한 콘텐츠를 손쉽게 제작할 수 있게 되었고 소비자는 AI 기반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맞춤형 광고와 콘텐츠를 제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개인정보 유출, 알고리즘 편향에 따른 부정적 콘텐츠 생산, AI를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 등은 빠르게 도달한 AI 시대의 딜레마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글은 AI 기술이 사용된 정치 광고에는 정보를 표기해야 한다는 새로운 정치 광고 운영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가짜 정보의 범람을 대비한 선제적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유럽에서도 AI 글로벌 규범 마련을 촉구하며 제도 구축을 위해 여러 나라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우리나라 역시 AI의 발전 속도에 맞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규제를 마련해야 합니다. AI 기술은 앞으로 더욱 깊숙이 소비자의 삶에 녹아들 것입니다.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가 이끄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초석이 다져지길 기대합니다. 저 역시 국회 다방위 간사로서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성형 AI와 소비자 보호의 이슈 및 과제 세미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발제 첫 번째로 저희가 발제도 화면을 보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회의실 상황상 발제는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발제는 가천대학교 법학과 최경진 교수님께서 생성형 AI 시대의 소비자 이슈와 바람직한 교육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발제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이성엽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공지능이 특히 작년 말에 생성형 AI가 이제 처음 출시된 이후로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은 행사와 또 논의와 또 언론이나 기타 많은 분들의 관심 속에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안타깝게도 거의 한 9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비로소 소비자 이슈에 대해서 다루게 된 것 같습니다. 좀 늦었다고 생각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이라도 논의하게 돼서 천만 다행인 것 같고요. 어제 아시다시피 어제 이제 미국 의회에서 비공개로 AI 인사이트 포럼이라는 걸 만들어져서 지금 이제 주요 빅테크들이 모여가지고 사실상 뭐 이제 공청회나 다를 바 없는 이 AI에 있어서 그런 향후의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대체로 규제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규제 방식이라든가 정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소비자 보호라고 하면 소비자 보호는 필요한 이제 소비자를 위해서 필요한 건데 국민을 위해서는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사업자들한테는 규제로 작용된다라는 느낌 때문에 소비자 보호에 대한 시각들이 좀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 모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 이슈는 우리가 좀 깊이 지금부터라도 좀 다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자료집을 보시면 사실 저도 이제 눈이 좀 잘 안 보여서 이게 그냥 슬라이드 없이 한다고 했을 때 흔쾌히 동일했지만 막상 자료를 보니까 글씨가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여기 계신 분들한테 좀 죄송한데요. 보시면 사실 앞부분에 있는 자료들은 제가 여러 자료들 많이 보는데요. 그냥 공부 삼아. 근데 여러분들하고 한번 공유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여드리는데 사실 첫 페이지에 있는 그 AI 100 탑 100 이제 이거는 영역별로 사실 지금 생성형 AI와 관련되어진 그 서비스의 랜드스케이프이 지평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넓어진 지평 속에서 각각의 영역별로 어떤 기업들이 글로벌하게 잘 치고 나가고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올 초에 여러분들이 아마 많은 자료를 보셨을 때는 보이는 게 아마 오픈 AI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을 보시면 지금 물론 작가서 잘 안 보이겠지만 오픈 AI는 어디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작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해외는 AI 생태계가 이만큼 넓어졌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넓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한 영역, 특히나 파운데이션 모델 하나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이제는 AI가 전 영역에 걸쳐서 확장되고 있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생성형 AI가 전 영역으로 확장되면서 결과적으로는 국민들과의 접점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소비자 이슈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그 다음 페이지도 보시면 이제 탑 10 이제 그 탑 랭크가 되어 있는 주요 AI 업체들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취지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없느냐 하면 국내도 많습니다. 국내도 여기 이제 오늘 오신 네이버를 포함해 가지고 다음에 코지피티라든가 네이버의 클로버X 같은 것들이 있고 물론 이제 사이즈는 좀 다릅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그 외에도 우리나라는 지금 초거대 라지 스케일 LLM도 있지만 또 타이니 AI라고 해서 극소형 모델 같은 효율성을 높이고 경제성도 높인 그런 이제 초소형 AI들도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저변이 넓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소비자 이슈가 좀 증가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유럽에서 한 3년 전이군요. 벌써 3년 전에 AI에 대한 이제 아주 심층 연구를 했는데 그 페이지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AI에 대해서 소비자의 생각을 한번 조사해 봤는데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의 기본적 생각은 AI가 도입됨으로 인해 가지고 AI가 주는 편익은 확실히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AI는 굉장히 유스풀하고 그러니까 유용하고 그다음에 실제 일상생활의 많은 영역에서 유용한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인식을 이미 소비자들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소비자들이 우려하는 바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하나는
AI에 대해서 아직 신뢰를 많이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막연한 두려움일 수도 있지만 AI가 가져오는 최근에 생성형 AI가 가져오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의 발전 때문에 AI로 인한 리스크, 그로 인한 이제 우려들이 증가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의 규제 체계가 효과적으로 생성형 AI를 규율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 또 함께 소비자들은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저도 똑같은 생각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 이슈를 다루려면 소비자의 편익을 최대한 증진시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소비자의 우려를 부식시켜 줄 수 있는 신뢰 기반을 만드는 것이 결국은 소비자 이슈를 다루는 가장 중요한 방향성이 아닌가 싶고요. 저는 제 발표는 가급적이면 방향성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마 구체적인 국내 사례나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다음 발표인 허 변호사님께 좀 맡기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이건 자료들인데요. 이건 통계 자료들인데요. 이게 사실 굉장히 포브스에서 굉장히 오래 심층 분석한 자료입니다. 이건 되게 좋은 자료라서 제가 보기엔 좋은 자료라서 가져왔는데 되게 오래 이 AI와 관련된 분석을 잘했더라고요. 근데 여기도 보면 EU가 3년 전 2020년도에 조사 발표한 것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생성형 AI가 우리 일상생활을 많이 바꾸고 소비자에게 큰 편의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인식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요. 오히려 더 강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구글 검색 대신에 이러한 AI 기반의 검색으로 가겠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빠른 시간 내에 AI가 접목되지 않은 서비스는 이제는 소비자들이 외면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AI가 많이 좀 도입되고 또 활용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이 우려하는 바에 대해서는 자료집으로 9페이지에 있는데요. 보시면 소비자들이 우려하는 바는 각 영역별로 좀 게이지가 다릅니다. 그래서 영역별로 AI가 어느 분야에 적용되는가에 따라 가지고 소비자들의 두려움과 불신은 차이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현명한 소비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소비자들이 AI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그냥 총량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AI에 대해서 AI가 실제로 접목되어지는 각 영역이나 서비스별로의 위험성이 차등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소비자들이 인식하고 있다라고 저는 저도 알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실제 그러한 분석 결과가 이 포브스지 같은 데서 나온 이 심층 분석 결과 이미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뭘 말하냐 하면 우리가 그 소비자 이슈 내지 소비자 규제를 얘기하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AI 규제를 얘기할 때 지금까지 AI 규제를 논의하는 걸 보면 대부분 다 두루뭉실하게 전체로서 AI를 바라보고 전체로서 AI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규제를 둘 것이냐라고 하는 그냥 하나의 일도양단적인 그런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소비자들은 굉장히 현명하게 AI가 접목되는 영역에 따라서 위험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이미 인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제를 설계할 때도 각 영역이나 실제로 구현되어지는 AI가 접목되어지는 개개의 구체적인 서비스별로 그 위험성이 차등이 될 수 있고 또는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력에 비례해서 차등화된 규제를 세밀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 사실은 저의 오늘 발표의 기본적인 결론인 거고요. 생성형 AI가 가져오는 소비자 보호 쟁점을 좀 그런 말씀드리면 그 시간 무지하게 작아가지고 이게 인식하기 힘드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생성형 AI가 가져오는 여러 가지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작권 이슈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특히나 여러 가지 평면이 있는데요. 창작자,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소비하는 컨텐츠의 생성자인 저작자들의 권리도 문제가 되지만 여기서 주목하는 거는 그게 아니라요. 제가 주목하는 소비자 관점에서의 저작권 이슈는 소비자가 제공하거나 소비자가 참여해서 만들어내는 그러한 AI 활용을 통한 이제 창작물 내지는 이제 결과물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소비자는 어떤 권리를 가질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의 최근의 논의들은 공급자 중심의 저작권자에 대한 논의가 AI 관련된 이슈의 중심을 이뤘거든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AI를 활용하는 수많은 소비자들이 있고 이 수많은 소비자들이 사실은 단순한 프롬프트를 입력할 수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굉장히 다각적인 인터랙션을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실 계속적인 더 나은 창작물이나 더 나은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원래 생성형 AI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대화 내용을 계속 기록 보존하면서 그걸 기반으로 더 나은 결과물을 내놓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그만큼의
소비자의 기여가 있다라는 건데요. 그럼 소비자의 기여가 있는 결과물에 대해서 예를 들면 미드저니 같은데 소비자가 들어가가지고 미드저니를 이용해서 계속적인 인터랙션을 통해서 더 나은 품질의 이미지를 만들어냈어요. 그럼 그 이미지는 누구 거냐라는 겁니다. 여기에 소비자는 아무런 권리가 없는가라는 것이 이런 관점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봐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의 관점과는 좀 다른 관점으로 좀 틀어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되는 게 이제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이슈인데, 이거는 최근에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사실 오픈 AI를 상대로 해서도 일정한 경고 내지 처분했었는데, 사실은 이 프라이버시 이슈는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생성형 AI가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쓰지 않을 수가 없고요. 개인정보를 쓰는 만큼 더 개인화되고 더 지능화된 서비스를 소비자 개인별로 제공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시키려면 개인정보를 쓰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생성형 AI에 입력되어지거나 또는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결과 정보에 개인정보가 포함되거나 또는 개인정보로 추론할 수 있는 정보들이 이제 포함됐을 경우에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향후 규율할 것인가라는 것이 개인정보 이슈에서 중요한 핵심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범위까지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고 그것을 추후에 이 생성형 AI를 이 모델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요. 모델을 계속적으로 지속적 고도화를 하는 과정에서 과연 활용할 수 있는가와 같은 문제가 생성형 AI와 관련된 개인정보 내지 프라이버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계약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생성형 AI를 통해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생성형 AI를 이제 채택한 서비스겠죠. 이걸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이 생성형 AI가 스스로 판단을 해서 구매 결정이라든가 또는 실제로 이제 그 소비자의 그런 주문, 구체적인 주문 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적으로 뭐 AI 냉장고를 통해 가지고 주문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그 주문은 유효한가라는 이슈가 앞으로 또 논란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생성형 AI와 관련돼서 쟁점이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뭐 이제 정보의 질과 관련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짜 뉴스라든가 딥페이크 같은 것들, 딥보이스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딥페이크나 딥보이스를 이용해서 소비자에게 이 피싱, 기존에 보이스 피싱을 하던 것을 이제는 딥페이크 피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딥페이크 피싱을 하게 되면 정말 못 알아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자녀로부터 이 영상 통화가 왔어요. 근데 이거를 이 딥페이크를 통해 가지고 또 딥보이스를 결합해 가지고 그 이미지도 동영상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음성도 만들어내요. 그러면 완전히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돈 안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딥페이크나 딥보이스가 사실 영상 통화는 고품질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화면이 깨지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범죄에 활용되는 문제가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앞으로 우리가 좀 다뤄봐야 될 이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사실 생성형 AI 여러 가지 버전을 한번 비교할 때 쓰는데요. 우리 그 클로버엑스도 써보고 그 우리 그 챗GPT도 쓰고 빙도 쓰고 막 바드도 쓰고 다 써보는데요. 어떻게 쓰냐면 저는 여러 가지 쓰는 것 중에 이런 거 씁니다. 최근에 제가 많이 넣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돈 1,000만 원 있는데 7박 8일 일정으로 하와이를 여행 가고 싶은데 이 예산으로 3명이 가가지고 어떤 가급적이면 와이키키 해변에서 10분 도보로 10분 거리 이내여야 되고, 그리고 하와이에서 뭐랄까요, 이게 전통 음식이라든가 그 하와이를 느낄 수 있는 중요 음식들을 다 먹고 오고 싶다라고 쿼리에 넣어요. 그래서 답을 받아보거든요. 근데 제가 5개월 전에 했을 때랑 지금이랑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되게 좋아요. 정말 일정까지 시간 계획까지 다 짜서 말해줍니다. 너무너무 잘해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주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려할 게 있습니다. 이건 광고일까요, 아닐까요? 왜냐하면 거기에 구체적인 업체명이 다 나와요. 가격도 나오고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표시광고법상의 표시광고일까요, 아닐까요? 이건 정보를 제공하는 걸까요, 아니면 광고를 해주는 걸까요? 이게 사실은 소비자 입시에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여기 정보가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그 챗GPT나 이런 생성형 AI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게 할루시네이션, 그러니까 말하자면 환상이고 환각이거든요. 이런 환상, 그러니까 허위 정보들이 함께 엮여 있을 경우에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고, 이것은 광고라고 한다면 이러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제를 해야 될까라는 고민들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고민들은 사실은 지금까지 아무도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규제 관점에서 봤을 때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걸 막는다고 그러면 또 소비자들의 편의가 확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키지만 소비자 친화적으로 바꿀 거냐라고 하는 고민들을 이제는 좀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어제 있었던 AI 인사이트 포럼 그 미국에서 나왔던 얘기들도 결국은 제가 느끼기에는 어떻게 하면 제가 평가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AI가 발전할 수 있는 신뢰 기반을 만들 거냐, 이 그 트러스트 파운데이션을 만드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신뢰 기반을 만드는 쪽으로 생성형 AI의 소비자 이슈뿐만 아니라 사실은 전체적인 규제 이슈의 논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 생성형 AI가 발전하게 되면 맞춤형 광고와 구분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맞춤형 광고 이슈를 앞으로 우리가 개인정보 관점도 그렇고 광고법 관점에서도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 맞춤형 광고의 규제 방식을 지금까지 했던 것과 비교해서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사실은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아까 같은 경우는 제가 쿼리에다가 입력을 하니까 제가 요청한 정보에 대한 커스터마이즈된 정보를 제공한 거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조금 더 진전하게 되면 제가 사실 많은 단어를 넣을 필요도 없고 저의 취향과 저의 여행 그런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수집을 해가지고 그거를 바탕으로 자동화된 형태로 맞춤형 서비스를 저는 제공받고 싶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랬을 경우에는 이러한 맞춤형 광고 내지는 맞춤형 서비스를 활용되어지는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라든가 또는 맞춤형 광고에 활용되어지는 다양한 저에 관한 정보, 뭐 쿠키 정보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런 다양한 정보들에 대해서 어떻게 규제하실 것인가 이런 것들도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사실 되게 많은데요. 제가 여기 일단 12가지 정도를 제가 쭉 펼쳐놨는데 사실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소비자 규제 내지는 소비자 규율을 해야 될 거냐 하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 법적 규제와 자율 규제라는 것, 그 다음에 실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규제와 절차적인 규제를 제시하는 규제가 각각 혼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라는 것은 결국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현명한 소비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느 한쪽으로만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 같고요. AI가 실제로 펼쳐지고 활용되어지고 적용되어지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우리가 다 파악해봐가지고 각 영역별로 그 영역에 맞게 필요한 규제를 우리가 갖다 쓰는 방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 단계에서는 자율규제 플러스 우리가 신뢰 기반을 만드는 사업자들을 우리가 지원해주는 형태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영역이 사실은 진단하는 영역이거든요. 사실은 저희 학교에서도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앤서라는 게 있는데요. 대장암 판단하는 AI예요. 이거는 근데 사람이 볼 필요도 없이 그냥 카메라가 한번 쑥 지나가면요. 360도 카메라가 한번 지나갔다 오면 지금은 며칠 지나가지고 의사가 판정을 하잖아요. 이건 한번 쫙 지나가면 그냥 바로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끝내주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생명신체와 직결되는 영역에 대해서는 일정한 규제가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상은 좀 더 완화된 자율규제 형태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은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람도 윤리적이지 않은데 AI한테 너무 윤리적인 걸 요구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AI에 대해서는 AI 윤리라든가 또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절차적 접근 방식을 좀 더 강화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제가 다양한 제안 내지는 방향성에 대한 제안을 말씀드려놨는데요. 이미 국내에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라든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라든가 또는 금융위가 이미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과 정책 방향을 발표를 했고 또 이제 오늘입니다. 오늘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보시면 완전 자동화 의사결정에 따른 이 정보주체 권리를 규율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서 일단 이 자동화 의사결정을 통해 가지고 생성형 AI를 포함한 인공지능에 대한 개인정보 관점에서의 정보주체 내지 소비자의 권리는 일단 교두보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너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요. 정말로 꼭 필요한 영역에서 잘 적절하게 활용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인데요. 앞부분을 좀 한번 보시고요. 여러 가지 입법안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이런 논의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17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결국은 권익보호와 편익증진이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을 수 있는 형태로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이 밸런스를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다른 어떤 영역보다 AI 규제에 있어서는 이러한 밸런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고요. 이런 균형이 깨지는 순간 우리나라는 AI 생태계에 있어서는 후진국이 될 수밖에 없고요. 반면에 여러분들이 또 주의하셔야 될 게 AI가 엄청 빨리 변하는데요. AI에 대한 신뢰가 한 번 깨지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빅테크들이 AI 출시에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잘못 내놓으면 이용자들이 한번 떠나고 나면 소비자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신뢰를 회복하는 데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신뢰 기반을 마련하는 쪽으로 규제의 대신에 균형감 있는 신뢰 기반을 마련하는 쪽으로 우리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각 영역별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은데 17페이지 하단에 있는 것처럼 한번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가 지금까지 일단은 큰 흐름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걸 보시면 아마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AI가 지금 굉장히 떠오르고 있는 또 발전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먼저 간 사람들이 글로벌 빅테크들이 경고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못 가본 길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정확한 현상 파악과 미래 예측이 필요한 것 같고요. 이걸 바탕으로 다른 학교들은 현행 규제에 의해서 정말로 안 되는 건지 우리 포강법 같은 경우 굉장히 일반적 규정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걸 다시 또 바꾸거나 뭔가 추가적 규제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와 같이 현재의 규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더 강화된 또는 그 다음 단계의 규제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제언을 드리면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경준 교수님 발제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로 법무법인 율촌의 허승진 변호사님께서 생성형 AI 발전에 대응하는 소비자 보호 법제의 쟁점과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개받은 법무법인 율촌의 허승진 변호사입니다. 먼저 인공지능과 소비자 보호에 대한 발제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데이터법 정책학계 이성욱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최경진 교수님과 함께 발제를 준비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과제는 생성형 AI 발전에 대응하는 소비자 보호 법제의 이슈와 과제인데 약간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제목과는 조금 다른데요.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네, 제가 지금 발표하는 부분은 21페이지입니다. 작년 송년 모임이나 최근 인공지능 관련 세미나가 많은데 이런 세미나가 가시면 항상 챗GPT로 인사말을 작성하고 인사말을 하시는 경우를 종종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좀 다르게 챗GPT가 아닌 최근에 런칭한 네이버의 하이퍼클럽 X를 이용해서 인사말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제가 하이퍼클럽 X에 생성형 AI 소비자 보호 이슈를 발표하려는데 인사말을 써달라라고 이렇게 프롬프트 입력하니까 이렇게 아래와 같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좀 작아서 안 보이실 수 있는데, 근데 제가 하려고 했던 발표 내용도 생성형 AI가 야기하는 소비자 보호 이슈 및 이에 대한 과제였는데 하이퍼클럽 X는 정확하게 이 부분을 파악해서 제 인사말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네, 다음 장입니다. 생성형 AI 활용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것 같은데 그냥 한번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픈 AI에서 만든 챗GPT, 그 다음에 구글의 바드, 하이퍼클럽 X처럼 텍스트를 생성하는 AI 모델이 있습니다. 다양한 보고서, 계약서, 이메일, 에세이나 시, 소설 등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미지를 생성하는 AI 모델로서 달리, 미드저니 등은 텍스트 설명에 따라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모델로 창의적인 이미지 생성에 사용됩니다. 그 밑에는 소스 코드를 생성하는 모델로서 코덱스가 있습니다. 그 밖에 게임을 개발하는 AI도 있고 음성을 생성하는 AI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생성형 AI에 관한 소비자 보호 이슈입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한 딥페이크 기술의 확산으로 가짜 동영상, 가짜 뉴스를 생산하여 미디어 범죄에 사용되는 등 다양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23페이지에 보시면 미국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여배우와의 성추문을 입막음하기 위해서 회사 공금을 이용하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미지로서 트위터 등의 트럼프가 맨하튼에 체포되었다고 하는 사진이 올라오자
뉴스 속보로 등급해 가짜 뉴스가 퍼졌습니다. 알고 보니 이 사진은 미드저니로 만든 이미지인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그 다음에 한 매체에서 나온 뉴스인데 이 부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데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그 매크로 프로그램 제작 업체에 문의한 결과 챗 GPT로 가짜 뉴스를 생성하는 것 외에도 가짜 댓글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이렇게 문의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댓글 조작으로 여론 조작이 가능하고 원하는 방향을 유도하는 질문을 입력하면 챗 GPT가 댓글을 만들 수 있고 이 사람이 쓴 것처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의 뉴스가 어제 보도가 되었고요. 즉 생성형 AI가 가짜 뉴스를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짜 댓글을 만들어서 여론을 호도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생성형 AI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규제 또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자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근데 가짜 뉴스를 규제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트럼프가 체포되어 있는 장면은 그 비교적 쉽게 팩트 체크를 거치면 가짜 뉴스라는 것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해외에 있는 기자가 해외에 있는 기자, 마이클이 작성한 기사가 실질적으로 그 사실인지 가짜 뉴스인지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생성된 문장이나 기사들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필요한데, 구체적으로 가짜 뉴스를 잡아내기 위한 AI를 개발하는 방법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음란물입니다. 이미지 생성 AI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이미지를 손쉽게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음란물 제작에 대한 접근이 지나치게 쉽다는 점에서 오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생성형 AI로 만든 가상 모델이나 연예인의 얼굴을 딴 딥페이크 이미지를 만드는 등 생성형 기술을 악용하여 선정적인 음란물을 제작 유포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검색 한 번에 자신의 성적 취향에 맞는 AI 음란물을 만들어준다는 생성형 AI 사이트가 쏟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미성년자가 간단한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것만으로도 아동성 착취물 제작 등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침해입니다. 대규모 언어모델 AI인 LLM은 인터넷상에 공개된 다양한 텍스트 데이터를 웹 스크래핑 방식으로 수집하여 학습 데이터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습 데이터에서는 온라인 백과사전, 제품 서비스, 영화, 음악 등에 대한 후기, 각종 블로그, 온라인 커뮤니티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상의 게시글, 댓글 등이 포함되는데, 이와 같은 텍스트에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불가피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LLM은 그 인공신경망 내부에 학습 데이터를 암기하고 있다가 그대로 재현해낼 위험이 있습니다. 그 결과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재생성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위험성을 잘 보여준 대표적인 연구로는 칼리니 박사의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은 만약 공격자가 언어 모형의 적절한 맥락 테스트를 입력을 하면은 암기된 학습 데이터를 추출해낼 수 있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위 연구에서는 그 GPT-2를 언어 모형으로 대상을 하였는데요. 이 언어 모형 인공지능이 생성한 문장 중 일부에서 학습 데이터가 그대로 재현된 경우를 확인하였습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또한 과거 안면인식 AI 시스템을 대상으로 학습 데이터에 있는 얼굴 사진을 복원하여 추출할 수 있다는 사실이 논문을 통해 발표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학습 데이터 추출 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학습 데이터의 개인정보를 삭제 또는 다른 정보로 취환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차분 프라이버시라고 해서 원본 데이터의 그 노이즈를 입력해서 원본 데이터로부터 개인정보를 추출할 수 없는 그런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그 대용량의 말뭉치나 이미지와 같은 비정형 데이터가 AI 학습에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100% 삭제하거나 취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것입니다. 이제 25페이지인데요. 실제로 그 챗GPT에 대해서 이탈리아 개인정보 보호 당국이 올해 3월에 챗GPT의 GDPR 위반 가능성을 지적한 바 있고, 그 알고리즘 학습 목적으로 이탈리아인의 개인정보를 대량 수집, 저장하는 행위가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챗GPT를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결국 챗GPT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회원 가입 전에 안내하고 알고리즘 학습 데이터에 사용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권리를 추가하고
부정확한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조치, 그리고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시행하여서 한 달 만에 그 차단이 해제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밖에 혐오, 차별 표현입니다. 챗봇이나 LLM의 학습 데이터는 인간에 의한 말과 글인데 방대한 학습 데이터에 기존 편향이나 편견이 반영된 텍스트, 차별적 발언 또는 혐오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서 산출물의 장애인, 성적 소수자, 흑인 등의 집단에 대한 혐오 발언이 제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25페이지에서 보이는 자료는 인공지능 혐오 차별 발언이 문제되었던 사례입니다. 2016년도 마이크로소프트의 테이부터 2020년도 이루다까지 혐오 차별 발언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저작권 침해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 생성형 AI 같은 경우에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한 용량의 학습 데이터를 필요로 합니다. 학습 데이터는 주로 인터넷상에서 공개된 데이터를 스크래핑하는 방식으로 수집되는데 그 수집 과정에서 저작권이나 DB 제작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터넷 이미지 동영상을 제공하는 업체인 게티 이미지 회사는 AI 이미지 생성 업체인 스테빌리티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에 인간의 창의력 및 학습 능력 저하입니다.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 바로 교육 현장입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글쓰기, 그다음에 글쓰기 과제를 부여하고 있는데 많은 학생들은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과제를 작성하고 제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학습은 그 사고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문제를 이해하고 그다음에 분석하고 생각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LLM 같은 경우에 문제를 입력하면 즉시 답을 제공하기 때문에 학습자에게는 이런 생각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창의력 학습 능력이 저하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그 이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GPT로 만든 자기소개서도 작성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은 생성형 AI에 관한 소비자 보호 법제의 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인공지능 관련 해외 법제를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의 생성형 AI에 관한 소비자 법제의 과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U의 인공지능 법안인데요.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규제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6월에 EU 의회에서 인공지능 법안을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이 남은 상태이고요. EU 인공지능 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은 EU의 인공지능 시스템을 제공하는 기업이 적용 대상입니다. 그리고 리스크 베이스 어프로치, 위험 기반 규제 방식을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너러티브 AI, 그러니까 생성형 AI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위험 기반 규제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면 29페이지입니다. 그 AI 시스템의 위험 수준을 분류하고 위험 수준에 따라 법적 의무를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접근 방식입니다. EU 인공지능 법안은 이러한 접근 방식을 택하였는데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수용 불가능한 위험, 고위험, 제한된 위험, 최소 위험 등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수용 불가능한 위험은 사람들의 안전, 생명, 권리에 명백한 위협이 되는 그런 인공지능을 말하고 이게 이해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은 이제 근로자한테 어떤 그 음성 초음파를 듣게 해줌으로써 과로를 유도하는 그런 시스템, 인공지능 이 부분이 아마 수용 불가능한 위험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밖에 특정 목적 하에서 사람의 건강, 안전 또는 기본권을 해할 수 있는 위험을 고위험 영역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투명성과 정보 제공 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제한된 위험의 인공지능이 있고, 그다음에 최소 위험의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생성형 AI 같은 경우에는 그 범위가 방대함으로 이 범위 모두 다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도 그 대부분은 제한된 위험이나 최소 위험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용 불가능한 위험에 대한 설명이 29페이지에 있고 그밖에 또 고위험 인공지능에 관련 의무에 대해서도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생성형 AI에 관한 소비자 보호 법제 과제 중에서 이제 EU 의회의 프라이버시 관련 내용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럽 의회는 EU 인공지능 법안을 수정하면서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대한 내용을 강화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면 실시간으로 생체 정보를 이용해서 사람의 식별을 범주화하는 인공지능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헐리우드 영화에서 주로 보시는 뭐 홍채를 인식하거나 안면을 인식해서 범인이나 주인공을 쫓는 내용을 그런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런 내용을 이 인공지능 법안에서는 그런 그 인공지능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생성형 AI 인공지능 사업자한테 AI 생성 콘텐츠를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 콘텐츠가 AI로 생성이 되었다면 이용자에게 해당 콘텐츠는 AI에 의해 생성되었다고 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딥페이크 이미지 등 이런 감별하고 불법 콘텐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러한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학습 데이터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학습 데이터 공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중 파운데이션 모델, 즉 방대한 데이터로 훈련하는 AI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는 자료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인공지능 법안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연방에서는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서 AI가 시민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발 및 이용되도록 하는 AI 권리장전 청사진을 2022년 10월에 마련하였고 올해 2023년 1월에는 인공지능 시스템의 위험관리 기본체계를 제시하기 위한 취지로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 정책이 마련되었습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미국의 일리노이 뉴욕에서는 인공지능 비디오 면접법과 자동화된 고용 법정 도구법이, 콜로라도에서는 보험사의 외부 소비자 데이터 이용 제한에 대한 법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연방 차원에서는 주로 인공지능의 전반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법률과 정책을 논의하고 있고 그 주 단위에서 개별 영역에서 위험을 규제하는 법률과 정책이 제시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제는 그 국내의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방안은 지금 과방에 그 계류 중에 있는데요. 주요 내용으로는 인공지능에 대한 우선 허용, 사후 규제 원칙을 규제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누구든지 인공지능을 연구 개발할 수 있고 인공지능 서비스 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기 시장 규제 수준을 매우 낮게 설정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하고 해외에 뒤처지지 않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에 대한 우선 허용, 사후 규제 원칙을 채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법안에서는 고위험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을 구분하여 의무를 차등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EU의 인공지능 법안에서는 4단계로 구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법에서는 2단계로 구분하고 있는 점에서 좀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산업 육성 법안에서는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 사업자에게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였고 또 인공지능 사업자에게 인공지능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그 인공지능 법안과 EU의 인공지능 법안과 한국의 인공지능 산업 육성 법안을 비교하자면 그 우리나라 인공지능 산업 육성 법안의 이름처럼 인공지능 산업 진흥에 중점을 둔 법안인 반면에 EU의 인공지능 법안은 규제에 초점을 많이 두었다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 밖에 EU의 디지털 서비스 법안 DSA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U에서는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의 기본권이 보호되는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으로 오프라인에서 불법인 것은 온라인에서 불법이라는 원칙에 근거하여 안전하고 표현의 자유와 디지털 비즈니스 기회를 보장하는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DSA를 제정하였습니다. 적용 대상은 중개 서비스 제공자, 흔히 말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포함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짜뉴스, 허위 콘텐츠, 리벤지 포르노 등 구조적 위험 평가를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등 플랫폼 위험 관리 의무를 부과하였고 적용 대상 사업자에게 증오, 혐오, 가짜뉴스 등의 불법 콘텐츠를 삭제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이용자 보호를 위해 특별히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와 미성년자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인공지능과 관련된 의무로서 그 생성형 AI 콘텐츠에 대해서 그 라벨을 붙이고 서비스가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성형 AI 관련 국내법 이슈에 대해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국내법에서는 생성형 AI 사업자에게 이와 같은 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생성형 AI 사업자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될 수 있고, 그다음에 부가통신 사업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자로서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지능정보화에 관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법 모두 현행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의 책무 또는 이용자의 보호 책무 등이 모두 AI 사업자에 적용될 것입니다. 그 밖에 또 그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제조물 책임법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이 내용은 없지만은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합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제조업자 등에 대한 손배, 그다음에 면책 규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생성형 AI의 결함으로 인해서 혐오, 그다음에 차별 표현, 개인정보 침해 등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인공지능 사업자에 대해서 책임을 부여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 그 해석상 인공지능 또는 알고리즘이 제조물 책임법상 제조물에 해당되는지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 인공지능을 설명하지 못하는 블랙박스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생성형 AI의 알고리즘 결함을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조물 책임법이 적용된다고 하면은 제조물 책임법 제3조의 2처럼 입증 책임을 전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소비자한테 굉장히 유용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가짜뉴스, 음란물, 혐오, 차별 발언, 표현에 대한 대안입니다. 생성형 AI를 통해 가짜뉴스, 딥페이크, 음란물 등의 제작과 배포가 그 이전보다 훨씬 쉬워졌습니다. 따라서 생성형 AI를 통해 가짜뉴스,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AI를 이용한 정보라는 것을 AI 또는 생성한 정보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EU의 그 DSA나 EU의 인공지능 법안에서도 모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여기 내용에는 나와 있지는 않는데요. 그 콘텐츠 산업진흥법 일부 개정안에서도 이와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콘텐츠가 만약에 AI를 통해서 생성할 경우에는 이 내용을 표시해야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공지능 사업자에 대해서 가짜뉴스, 음란물, 혐오, 차별 표현에 대해서 유통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전조치 의무와 사후조치 의무를 나눠서 규정할 수 있는데요. 사전조치로는 인공지능 사업자에게 지속적인 그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하여 해당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는 것이고, 사후조치는 해당 정보에 대한 즉각적인 차단 조치를 의미합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있는데 그 N번방 방지법이라고 하여서 그 전기통신사업법의 불법 촬영물 유통방지 의무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았던 그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가 그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비판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설령 규제가 신설된다고 하더라도 가짜뉴스, 음란물, 혐오, 차별 표현이 근절되지 않고 그 제한하는데 그 한계가 있다면은 차라리 인공지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규제를 만들기보다는 소비자의 리터러시 함양 교육을 확대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생성형 AI의 기본 개념과 작동 원리를 이해하여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소비자가 스스로 활용이 적합한 분야에서만 생성형 AI를 이용하는 리터러시 함양 교육 등을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는 정부와 방통위가 정보통신망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부작용에 대해서 리터러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규정이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약간 좀 다르긴 한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 단계별로 개인정보 보호 조치 방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서는 첫 번째, 인공지능 모델 서비스 기획 단계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원칙 PBD라고 하는데요. Privacy by Design and Default를 반영하여서 사전에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AI 단계별 리스크 분석 및 대응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는 일반적인 개인정보의 경우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 AI 개발에 이용하고 하도록 있고, 공개된 정보의 경우에는 그 저희 대법원 로앤비 판결에 따라서 AI 개발 서비스가 정보 주체의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추정되는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수집을 하고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학습 단계에서는 과학적 연구 등을 위해서 그 데이터를 가명 처리하여 학습 데이터를 이용하고 또는 이제 학습성 데이터를 사용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AI 서비스 단계에서는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처리 방침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 수집, 처리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작권 침해입니다.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저작물을 생성형 AI 학습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물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로 저작권법상 공정한 이용 또는 텍스트 데이터 마이닝 (TDM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면책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작물이 생성형 AI 그 결과에 아웃풋에 산출되는 경우에는 사후적 피해 보상 제도 등을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생성형 AI의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책임이 이용자에게 있는지 생성형 AI 개발자에게 있는지가 불분명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저작권 침해 주체 및 저작권 침해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 피해 보상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이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제해 주신 허준진 변호사님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각계 전문가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패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토론은 고려대학교 기술경영대학교 교수이시자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학회장이신 이성혁 교수님께서 좌장을 맡아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발제 잘 들었습니다. 오늘 사실 이게 너무 광범위한 주제여서 발제문 작성하기가 되게 어려웠을 텐데 아주 잘 정리해 주신 것 같고요. 특히 우리 최경진 교수님 항상 그 철학이나 이론에 기반한 아주 심층적인 분석과 또 대안을 제시해 주셨고, 우리 허 변호사님도 아마 거의 빠진 거 없이 모든 이슈들을 다 잘 정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이슈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소비자 보호 또는 이용자 보호나 이용자 권익 향상 차원에서 좀 개별적으로 좀 딥하게 계속 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패널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패널 토론은 지금 총 7분이 참석하셨는데 아마 네이버에 손준희 사님 좀 일찍 가셔야 된다 그래서 먼저 먼저 그럼 우선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요 지금 자료집 순서대로 우리 법무부인 세종의 우리 박규홍 변호사님께 지금 시간이 지금 12시 전에 끝나야 돼서 한 5분 내지 6분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그 법무부인 세종의 박규홍 변호사입니다. 그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그 소비자연맹 정지현 사무총장님과 저희 이성혁 교수님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그 두 분 발제자님께 좋은 발제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무래도 이게 생성형 AI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일종의 중간재, 이걸 활용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이 자체가 어떤 서비스이기도 한 그런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주제 자체가 광범위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나라 현재 소비자보호법제를 보면은 소비자기본법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특별법들, 뭐 금융소비자보호법, 뭐 정보통신망법, 뭐 전자상거래법, 뭐 이런 것들이 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이제 특별한 법제들이 마련이 되어 있고, 그런 한 법제도만도 한 100여 개가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그 소비자가 이용을 하는 어떤 국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 특화된 그런 제도들을, 정책들을 마련을 하다 보니까 그런 구조가 되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결국 생성형 AI 시대의 소비자 법제, 보호법제에 있어서도 결국은 어떤 문제들이 있을 것인지 쫙 이제 좌판에 한번 펼쳐놓고 예상되는 가장 시급한 문제들, 결국은 아까 발제해 주신 내용에서 볼 때도 고위험군,
분류를 하고 고위험에 대해서는 강한 규제를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좀 순차적으로 윤리라든지 연성 규범을 만드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토론문 준비하면서 좀 예상되는 그런 문제점들을 좀 한번 쭉 살펴보려고 이제 토론문 자체는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시간 관계상 이걸 다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결국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생성형 AI의 위험이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처음에 데이터 부분에서도 학습 데이터에서 개인정보 이슈도 있고 저작권 침해 문제도 있고 부정경쟁 행위 뭐 이런 법 위반 이슈가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결국 학습 분면도 있고 이런 학습 자체에서 발생한 그 파생되는 그 편향성 문제들, 그러니까 생성형 AI 자체가 가지는 그런 한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생성형 AI를 가지고 활용을 해서 어떤 제3의 또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단계에서의 남용 문제, 결국 아까 딥페이크, 뭐 음란물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소비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결국 다들 그 경우에 따라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결국은 저도 뭐 발제자분들께서 말씀 대부분 다 커버를 해주신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토론문은 이제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고요. 제 생각은 결국은 이제 생성형 AI 자체가 일종의 그 필수제처럼 사회에서 활용이 될 것이고 그 기술 발전에 있어서 저희가 뒤처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기술 발전 자체를 저해하는 그런 방식의 규제가 강하게 도입되는 것 자체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아까 발제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인공지능 육성 법안에서도 우선 허용 사후 규제 원칙을 선언을 했다는 점, 여기 규제 샌드박스가 저희 이제 2018년도 19년도에 도입이 돼서 상당한 효과를 냈고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천명한 원칙이 이 우선 허용 사후 규제 원칙인데 이런 원칙을 계속해서 신산업에 좀 관철할 수 있도록 그런 법제도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성규범 형태로 최초에는 좀 논의를 시작을 해서 이제 가장 생명 신체라든지 이런 고위험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제 강한 규제를 좀 더 논의를 심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법제도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짧게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네, 기술 발전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 규제책을 찾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주신 것 같고 아마 자료에는 보니까 아마 챗GPT 탈옥이라든지 이런 좀 뭐 새로운 개념들도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 그럼 이어서 우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서종희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기 소개받은 서종이라고 합니다. 일단 좋은 발표로 많이 배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감사는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료집 51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저는 뭐 GPT 관련해서 사용을 많이 안 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의 그 출간 10주년 서문을 GPT-3가 썼는데 다른 영역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자기 사고를 정답이 있지 않은 텍스트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이라는 걸 느꼈었고요. 그 당사자도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호모데우스 10주년에는 어떤 또 GPT 서문이 나올지 대단히 기대하고 있는 독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 번 정도 상당히 대단하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이 영역이 어디까지 흐를지를 좀 기대하고 있는 입장에서 서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돼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생성형 AI도 그렇고 여러 가지 AI들이 만들어낸 그 데이터가 국내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와 유럽이라고 하는 시장 또 유럽법의 모습과 미국 법이 좀 다르다라는 걸 전제로 깔고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예컨대 가짜 뉴스든 아니면 생성형 AI가 만들어냈던 그 정보를 믿고 투자를 했었을 때 그 투자로 발생한 손해는 각국의 책임 법리가 좀 다르거든요. 예컨대 순수 재산적 손해를 인정하는 국가가 우리나라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순수 재산적 손해를 인정하지 않은 다른 나라에서의 방법론과 우리는 좀 다르다. 이런 식의 좀 디테일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발제자들께서 이렇게
PPT로 만들어 주시다 보니까 아마 그런 내용을 못 담아서 나중에 그런 발표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는 말씀 해드리겠고요. 개인정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개인정보가 AI에는 선호가 아닌 것 같거든요. 이게 권리라는 측면에서의 상당히 좀 보호를 시작점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AI에 제공되는 개인정보는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에 대한 그 투명성 자체가 너무 없다 보니까 선호라고 하는 그 판단을 가지고는 접근하기 좀 어려운 영역이 돼버린 건 아닌가. 그런 면에서 더 이상 이제 AI에서는 소비자의 선호라고 하는 부분에 접근하기보다는 보호해야 될 소비자의 권리적인 측면을 좀 더 강화시키는 단계로 가는 게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두 발제자들께서 말씀하셨던 이유법이 이제 뭐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3자 협상으로 가는구나 예상을 했는데 3자 협상으로 가는 거고 올해 연말까지는 결론이 나올 거다라고 기대하고 추진하고 있는 입장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허용되지 않은 위험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담을 것인지가 좀 궁금했었고요. 그래서 그 52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표를 보면 이제 규범안하고 지침안 중에 이제 규범안이 어떻게 편제가 되어 있다라는 거고 볼드체 2편에 인공지능에서의 금지된 행위라고 되어 있고요. 역시나 모든 인공지능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행위에 대한 측면에서 좀 접근한다라는 측면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점을 맞췄던 건 54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이 금지된 인공지능에서 지금 아까 하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하게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감시를 못하도록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그런 인공지능 요양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행위에 대한 부분을 금지하는데 또 누가 하는 걸 금지하느냐도 많이 봅니다. 예컨대 일단은 그 포괄적 감시를 못하도록 하는 주체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관청이나 관청으로부터 위임받은 그러니까 국가 권력에 의한 포괄적 감시를 금지하는 거지 지금은 좀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기업이 지금 포괄적 감시를 하려고 하는 그 시스템 생체 인식을 하거나 예컨대 최근에 테일러 스위프트의 테러범을 잡기 위해서 생체 인식 포토존에서 이런 부분들은 아직 이 인공지능으로 금지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가 감시인 파놉티콘을 없애기 위한 입장이기 때문에 약간 좀 그 일반 용어를 써버리면 마치 이런 유형들이 다 금지된 것 같다라는 또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 같아서 이게 지금 국가 권력에 의한 포괄적 감시를 막겠다라는 것으로 좀 인공지능에서는 그 행위를 금지하는 거고 기업에 의한 이런 시스템이나 생체인식 시스템 이거를 활용하는 것까지 지금 법에서 막는 건 아닌 것 같다. 이게 이제 저희 개인적 생각이고 아마 3자 협상에서 이 과정에서의 그게 드러날 것 같습니다. 이 3자 협상에서 국가 권력에 대한 측면까지만 할 것인지 그 외연을 확장할 것인지가 아마 논의될 것 같은데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유럽법 자체는 성장 산업에 대한 동력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책임 등을 통하나 보험 시스템 기금을 통해서 활용하다라는 걸 대원칙으로 세웠었습니다. 예전부터. 그래서 그 논리가 계속될 것인지에 대한 것을 한번 기대해 보고 있고 저 또한 그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고민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56페이지를 보게 되면 인공지능 지침안이 있습니다. 이 지침안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특징이 뭐냐면 인과관계의 이제 추정 규정을 조금 폭넓게 담아가지고 전환까지는 아니더라도 인과관계에 대한 부분을 조금 완화시켜서 이걸 보호하겠다라는 게 지침안이고요. 2022년에 제조물 책임에 대한 지침안도 개정된 안이 나왔거든요. 그게 이제 하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부분을 유럽에서도 제조물 책임에 대한 지침안이 오히려 AI에 대한 부분에 우리에게 더 시사점이 좀 강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시간 관계상 그냥 토론 발제집은 아니지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뭐 이렇게 규제가 강하다고 해서 다 해결될 만한 문제는 아니라서 현행법에서 지금 공백이 생겼고 시급한 것들 위주로 빨리빨리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 거고 이미 있는 규제를 또 규제하는 옥상옥 규제는 피하고 그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재평가를 현실적으로 한번 해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서의 개정안이든 아니면 규제 방향이라는 것이 모색되기를 기대해보는 입장입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고요. 다음 패널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서 교수님 그 EU 아마 AI 액트에 대한 설명을 좀 추가적으로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 보면 이 사회 신용 시스템, 소셜 스코어링 하는 거랑 그다음에 실시간 그 생체 인식하는 시스템이 이제 금지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주로가 아니라 하여튼 주체는 국가 권력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말씀 주신 것 같고요. 그 제조물 책임 관련해서 EU에서도 인공지능 시스템도 포함되는 걸로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현행법하고는 조금 다르게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제조물 책임을 인정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 주셔서 향후 우리 법 개정의 좀 방향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여기 토론문에는 보니까 그 교수님 최경진 교수님한테 뭐 질문한 내용이 있던데 그 AI 중소기업 네, 그냥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나중에 아마 최 교수님이 글을 내시면 당연히 담을 거라고. 예, 나중에 생각하고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 최 교수님 답변해 주시면 서면 질문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어서 다음번에 우리 누가 네 우리 손지훈 이사님 예. 네,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초거대 AI 발표를 지난 8월 24일에 했고요. 그 전에도 뭐 AI 연구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또 저희 상품이나 서비스 안에 AI가 많이 또 접목이 되어 있어서 최근에 특히 이제 규제와 관련된 이제 토론회, 간담회 이런 것들이 많이 열리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서 저희가 나가서 어떤 뭐 의견을 이렇게 피력하고 이런다는 거 되게 많이 또 염려스럽게들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너무나 좋은 취지에서 특히 네이버는 이용자, 소비자를 보고 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또 좋은 선생님들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고요. 그 규제의 방향 이런 것들 동향들 말씀 주시고 우려들 말씀 주시는데 그러면 사업자인 저희가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며칠의 고민을 해서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간 저희가 AI 연구하고 서비스 만들고 하면서 AI 윤리라는 것들을 어떻게 고민해 왔고 또 실제 그 대표적으로 저희가 AI가 녹아 들어간 서비스라고 소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의 이의 준칙들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 웹페이지에 다 리포트로 공개가 되어 있는 사안이긴 한데요. 저희 회사에 딱 특화돼서 관심을 가지고 보시지 않으셨으면 잘 아실 수 없을 수도 있어서 그 사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이버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목표 자체가 사용자의 일상에 편리함을 더하는 것을 가장 큰 기업 가치로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AI 자체도 사람을 위한 일상의 도구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함에 있어서도 사용자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고 준칙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18년부터 서울대 인공지능 정책 이니셔티브 사피팀하고 같이 해서 AI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AI 윤리 준칙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도 현장에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적용 가능할지 그러면서 혁신은 저해하지 않고 또 사회에서 AI 기업에 가지고 있는 기대와 요구를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토론 자료로는 61페이지에 저희가 21년 2월에 발표한 AI 윤리 준칙 5가지를 일단 방향성 차원에서 소개를 드렸고요. 뭐 대부분의 AI 윤리 준칙은 국제기구나 뭐 다른 나라에서도 발표한 것들이 있어서 내용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저희는 이 5가지를 가지고 저희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녹여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첫 번째는 AI 자체가 사람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 그 개발의 목적 자체가 누군가에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고 다양한 가치를 존중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양한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설명 또 설명이 너무 많았을 때 편리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 또 실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같은 것에 해를 주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된다는 것 오늘 말씀 많이 주신 프라이버시나 정보 보안의 이슈들이 실제 서비스를 기획하는 것 단계부터 반영이 되어야 된다. 이 5가지 준칙을 21년 2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윗단에서 이제 저희가 기술을 AI를 어떻게 이렇게 개발을 해왔나 쭉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주로 얘기할 때 21년 5월에 초거대 그 언어 모델로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미국하고 중국에 의해서 발표를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있고,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최근에 그 생성형 AI 모델 8월 24일에 발표를 한 이런 기술적인 이제 궤적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와 동시에 윤리에 대한 정책적인 고민도 하단에서 이제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21년 2월에 AI 윤리 준칙을 발표를 했고요. 동시에 이제 클로바 스튜디오라고 당시에도 저희 초거대 언어 모델을 토대로 해서 다양한 앱을 만드시는 스타트업들이 들어와서 활용을 하실 수 있게 열어드렸는데, 그 스타트업들이 만드는 제품 자체도 AI의 활용물이기 때문에 그때 어떤 윤리 가이드를 지키셔야 할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공유를 해 나갔고요. 그 이후에 이제 오늘 제가 소개드릴 실제 저희 서비스 안에 어떻게 윤리 준칙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지 등을 리포트를 통해서 발표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만 계속 개발하고 간 것이 아니라 실제 그 궤적과 동시에 윤리에 대한 고민을 회사 차원에서 학계와 산업 생태계와 함께 진행을 해나갔습니다.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이 AI 윤리 준칙 말씀드린 것들이 서비스 안에 어떻게 녹아 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62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 것이 저희가 코비드-19 그 2년간 보건소 그 지자체하고 협업을 해서 제공해드린 서비스였습니다. 20년 3월에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그 증상이 있으신 것으로 확인되신 분들에게 하루에 2회 자동으로 AI 콜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체온 상태, 기침은 어떠신지 이런 것들이 확인돼서 기록으로 남고 그것이 지자체와 보건소로 그 전달이 되는 것이고요. 안 받으시면 10분 간격으로 3차례 전화를 드리게 되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보건소에서 직원들이 다시 연락을 드리게 되고, 데이터 남은 것을 보고 보건소 직원들은 이제 거기에 맞는 일들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것이었는데, 실제 설계를 할 때 이제 그 63페이지에서 보시면 이것 자체가 저희는 AI 자체는 사람을 위한 도구여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누구를 위한 도구냐? 당시에 이제 지자체와 보건소 직원들이 업무량이 과도하게 많았었고, 또 이것보다 훨씬 더 중한 증상들을 다루고 케어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좀 더 반복되는 일들에 너무 많은 리소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분들의 불편과 번잡함을 좀 덜어드린다는 목적이 있었고, 실제로 환자분들도 그 이콜을 받았을 때 훨씬 더 편리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양쪽 측면에서 저희가 사람을 위한 도구였다라고 설계를 할 때부터 판단을 하고 있었고요. 실제 또 이게 그 간단한 콜이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불편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어서 사용자 편리성이라는 측면에서 기술에 대한 이해가 적은 분들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다양성에 대한 설계를 했고, 또 언어를 이해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투리에 대한 것들 내지는 부정확한 발음 이런 것들도 훈련을 시켜서 반영을 했습니다. 또 이게 건강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특히 안전에 대한 것, 잘못된 통화를 통해서 또 잘못된 피드백을 통해서 생명이나 신체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것이 이 프로덕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에 대화 시나리오 자체에 대해서 보건소하고 협업을 해서 엄격하게 통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전화를 드려야 되는데 누락하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것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설계하는 데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었고요. 또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이라는 거는 당연히 저희 거의 모든 프로덕트에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 이 케어콜을 설계하는 단계에서도 최초 기획 단계부터 반영이 되었고, 또 증상 확인 의무가 해제가 되는 2주가 지나면 해당 사용자 데이터는 삭제를 하였고요. 대화 로그 자체도 보건소 담당자에게만 제공을 했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이제 또 다른 사례는 주로 지금 이제 서비스가 되고 있는 게 이제 노인 분들이세요. 독거이신 경우도 있고 아니신 경우들도 있는데, 21년 11월에 저희가 부산 해운대구에서 베타 서비스를 시작을 해서 작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한 38개 지자체에서 서비스를 쓰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주에 한 1 내지 3회를 해서 어르신들께 콜을 드려서 수면 상태는 어떠신지, 식사는 잘 하시는지, 외출은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여쭤보고 있는 거고, 통화가 안 되거나 하는 특이사항이 있을 때에는 공무원분들이 다시 확인을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서비스의 가장 핵심은 경청에 두고 있거든요. 외로움을 좀 달래드리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앞서의 케어콜보다
그래서 그 듣고 그 말씀을 받아서 이어가는 기술들, 또 말씀하신 것들을 다시 또 반복해 드리는 것, 또 호응의 추임새, 또 전날에 이제 말씀하셨던 것들을 기억하는 기능, 그것들을 되살려서 말씀드리는 이런 것들을 저희 그 서비스 안에 녹여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이 서비스에서도 저희가 윤리원칙을 어떻게 적용했냐를 말씀을 드리면, 마찬가지로 사람을 위한 AI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일선의 지자체에서 1인 가구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기에 한계가 있는 부분들을 초동 단계에서 저희가 도와드려서 업무 효율을 높여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받으시는 어르신들도 만족도가 높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사람을 위한 도구다라고 생각을 하고 설계를 했습니다. 다양성 측면에서도 어르신들도 지역에 따라서는 뭐 사투리도 쓰실 수 있고 또 감정도 굉장히 다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쁨과 슬픔, 이렇게 다양한 감정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훈련시켜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또 특히 프라이버시 이슈가 굉장히 클 수 있어서 그 전화를 걸 때마다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치고 있고 음성 정보 암호화해서 안전하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제 이것들을 지자체의 그 인폼 차원에서 드려야 되는 것 이외에는 지나치게 자세한 정보는 기억하지 않고 있고 친밀도 수준에서 다음 대화를 이어가기 위한 정도 수준에서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 이것이 AI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게 사실은 이 서비스에서 되게 중요했거든요. 근데 계속 이제 대화를 해나가면서 저희는 기계예요, 기계로 불편하실 수 있어서 편리성과 또 AI라는 것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완전히 인간인 척하게 훈련을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인간인 척인처럼 얘기하지 않게 하고 저는 기계라서 이런 거는 잘 몰라요. 이런 것들을 대화 속에 이렇게 녹여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했습니다. 또 실제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본인 확인과 동의를 거쳐서 얻은 정보들만 다시 이제 보건소나 이런 쪽으로 피드백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어떤 것들을 권유해드리거나 할 때 위험한 것들이 나오면 되지 않기 때문에 뭐 건강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 측면에서도 검수를 받아서 대화를 학습을 시켰습니다. 또 저희가 베타 서비스를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대화들, 그런 것들 이제 부정적인 것들로 많이 제외를 시켰고 또 보강을 시켜야 될 부분들도 반영해서 데이터 셋들을 보강시켜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네이버가 이제 이런 노력들을 실제로 리포트를 주기적으로 발간을 해서 공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특히 무엇보다도 초거대 AI 모델은 이제 생태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 올라오시는 스타트업들하고 같이 이런 논의들을 전개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건 생성형 AI 관련해서 또 별도로 이런 뭐 윤리나 가이드 같은 작업은 하고 있습니까? 이건 지금 다 생성형 AI는 아니잖아요. 챗봇 기반 AI인데. 그러니까. 아직은 없고. 네. 그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사실은 이 지금 뭐 정부에서 또 여러 가지 지금 뭐 일들을 저도 뭐 참여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근 생성 AI 관련해서도 좀 이런 이용자 보호,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가이드나 또 이런 이제 준칙 같은 것들이 좀 계속 논의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네. 그런 과제를 우리 최경영 교수님한테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어서 우리 한국소비자연맹의 우리 정지현 사무총장님. 네. 네,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연맹 정지현입니다. 먼저 어쨌든 저희 의미 있는 토론회를 좀 준비하긴 했는데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갑자기 이게 하다 보니까 막 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생겨서 박성주 의원님은 갑자기 뭐 한일 의원 그 뭐 회의가 또 갑자기 잡히셔서 참석을 좀 못하셨고 그다음에 저희 강정 회장님도 참 참석을 못하셔서 어쨌든 좀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두 분 그 최경진 교수님과 허승진 변호사님께서 그 소비자 관점에서 생성형 AI와 관련된 소비자 이슈, 대응 방안, 뭐 쟁점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 주셔서 미처 저희가 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것들도 알게 되었고 어쨌든 여러 가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생성형 AI가 이제 광범위하게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용하게 되면서
그런 이제 막연하게 그런 개인정보라든지 저작권이라든지 그다음에 인간의 학습 능력 저하 같은 부분에 있어서 사실 좀 우려점들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제 생성형 AI에 관련돼서 이제 많은 논의가 사실은 이제 뭐 국회에서도 진행되고 일반 그에서도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 관점에서 이게 주로 산업이나 사업자, 개발자 관점의 논의가 좀 주였어서 이걸 소비자 관점에서 한번 조금 바라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측면에서 이제 오늘 토론회를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오늘 그 두 분 발제자분들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한 번으로 정말 끝나서는 안 되는 주제라는 사실을 조금 알게 되었고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시리즈로 해서 저희가 좀 더 심도 깊게 논의하는 장을 좀 더 추가적으로 만들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최경진 교수님께서 그 이제 저작권과 관련해서 그냥 저작권 관련은 이제 누가 만들었냐, 뭐 이제 약간 이런 이슈일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이게 소비자가 어떤 권리를 가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이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조금 더 의미 있게 중요하게 다뤄야겠다라는 조금 저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도 이게 어쨌든 소비자가 아무리 좀 우려한다고 하지만 또 안 쓸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건 생성형 AI로 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그런 정보적인 측면에서 그런 정보인가 이게 또 광고인가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소비자들이 앞으로 뭐 맞춤형 광고도 마찬가지고 고려해야 될 지점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들을 조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의견들을 제가 조금 더 모아서 그 생성형 AI가 소비자에게 이제 긍정적인 방향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그 부분을 좀 소비자 운동 차원에서 저희가 좀 제도 개선하고 그다음에 또 소비자 교육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리터러시와 관련된 부분들도 저희가 좀 모아서 좀 활동의 그 과제로 좀 진행하겠다는 부분들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안과 관련해서는 뭐 EU에 대한 법들, 그다음 앞에서 허승진 변호사님도 말씀 주셨고 그 서종희 교수님께서도 이제 말씀 주신 부분들도 있는데요. 법안과 관련해서는 결국은 저는 EU에서도 좀 사람 중심의 부분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이게 일반 우리 온라인, 오프라인과 다르지 않다는 것에 우리의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법들의 그 상식을 좀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쨌든 인공지능과 관련된 그런 법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부분들을 좀 생각하게 되었고, 아까 이제 서종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는 조금 굉장히 저희가 좀 깊이 새겨야 된다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었는데요. 생성형 AI가 결국은 소비자의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을 결국 소비자 보호나 소비자 권리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깊이 있게 좀 생각이 돼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어쨌든 활동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전개해야겠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인공지능이 그 많은 부분 사실은 이제 빅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이제 알고리즘의 방식으로 이제 그 생성이 되게 되는데 위험 기반 이제 접근 방식에 따른 이제 위험을 준수해도 사실 이제 윤리적인 부분들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을 사전에 통제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우리가 어떤 법을 만들 것인가, 아까 이제 제조물 책임법에도 사업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법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이 부분을 그래서 제조물 책임법을 지금 다양한 범위 내에서 약간 좀 수정하는 법안들을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데 AI와 관련한 부분들도 좀 추가적인 것들을 할 것이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검토해야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그 안전장치를 마련해서 소비자 피해를 좀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소비자 연맹에서는 그 2021년에 최경진 교수님과 함께 저희가 좀 만든 게 있는데요. 지능정보사회 소비자 권리장전을 만들어서 선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이 AI와 관련한 부분을 소비자의 권리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데이터가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을 인간 중심의 가치를 세우는 그리고 건강한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라는 관점에서 좀
좀 바라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들을 저희가 좀 고민해서 8개의 소비자 권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순서에 있어서도 사실 저희가 내부적으로 굉장히 좀 치열하게 고민을 했었는데 8개의 소비자 권리는 포용성, 공정성, 그리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 안전성과 신뢰성, 투명성, 개인정보 통제권, 책임성, 피해 구제 및 행동할 권리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8대 권리가 저는 뭐 생성형 AI와 관련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의 소비자 권리가 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오늘 공정위하고 이제 방통위에서 나오셨는데요. 이런 것들이 좀 잘 담길 수 있도록 같이 좀 노력해 주실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 데이터 시대의 소비자의 이제 신뢰가 중요하다는 말을 하는데 앞서서도 최 교수님께서도 소비자의 우려는 불식시키고 신뢰를 만들 수 있는 방안으로 이 어쨌든 규율 방안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부분에 공감을 하고 인공지능도 좀 예외는 아닐 텐데요. 그러니까 법 제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좀 참여하는 저는 거버넌스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AI 서비스가 나올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그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이제 이용자의 그 저작권 문제 말씀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한편으로는 이용자의 피해를 좀 뭐 방지하거나 구제하는 측면도 있고, 한 가지는 이용자가 어떤 권리를 가지는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유의 깊게 봐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생성 AI에 이제 질문을 넣고 거기에 나온 답변 결과에 대해서는 이게 누구한테 저작권이 있느냐, 또는 그 저작권을 이용자도 침해할 가능성이 또 있어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논의가 상당히 진행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포함해서 저도 오늘 계속 이거 들으면서 느끼는 건데 이게 좀 개별적인 이슈를 가지고 좀 깊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계속 좀 논의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하나생명 법무팀의 팀장으로 계시는 우리 최경진 변호사님, 동명이인이라 가지고 뭐 이야기 나올 때마다 뜨끔뜨끔하죠. 최경진 이야기 나올 때마다 드디어 만났네요, 우리 두 분이. 네. 자, 우리 최경진 변호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발제를 해주신 최경진 교수님과 동명이인인 최경진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생성형 AI 발전에 대응하는 소비자 보호 법제 이슈와 과제라는 주제에 토론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된 점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본건 세미나를 개최하기 위해 힘써주신 그 박상중 위원님과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이성엽 교수님, 회장님,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님을 비롯해서 정지현 사무총장님, 모든 관련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 본건 주제에 대해 심도 깊은 내용의 발표를 해주신 최경진 교수님과 허승진 변호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분의 발표를 통해 평소 잘 알지 못했던 생성형 AI 및 그 부작용, 국내외 법제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었고, 제가 몸담고 있는 보험업계에서 생성형 AI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그로 인한 소비자 보호 등과 관련된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제는 어떻게 마련되어야 하는지 고민해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발제 내용에 대한 업계 실무자의 한 사람으로서 소회를 말씀드리면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보험 서비스는 다른 금융 서비스와는 다르게 필요나 선호가 아닌 어떤 설계사의 설득에 의해 주로 소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보험 어떤 고객이 가진 개별성에 따라 보험 상품의 판매, 계약 인수, 보험금 청구, 지급 심사, 보험금 지급이 결정이 됩니다. 이러한 보험 서비스의 특성으로 인해서 보험 서비스는 다른 금융 서비스보다는 사람의 개입이 더 많이 요구가 되고 비대면화가 쉽지 않은 분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와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함께 지난달 8월 28일 발간한 생성형 AI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생성형 AI가 업무 활동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업종은 금융보험업이며 전체 업무의 약 10%가량이 생성형 AI의 적용에 따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보험 분야에 있어서 생성형 AI는 보험 상품의 개발, 모집, 보험 계약의 체결 유지 관리, 보험금 지급, 새로운 위험의 예측 및 평가 등 보험 분야 전반에 걸쳐 활용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 스위스리도 올 상반기 4월에 인공지능이 보험 서비스의 모든 부문에 동일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지만 뭐 보험 인수나 지급 심사, 사기 탐지 부문 등에서는 인공지능의 역할이 클 것이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험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실무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생성형 AI가 보험 분야 전반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경우 뭐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보험 모집 분야에서 생성형 AI가 도입이 되면 보험회사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해서 소비자에게 다소 불리한 보험 상품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알고리즘을 설계를 할 수가 있고,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라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인공지능은 앞서 허 변호사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자동화된 알고리즘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회사가 설계한 알고리즘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서는 금융 소비자에게 부당한 결과를 제시하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보험 계약의 체결 인수 분야에서 생성형 AI가 활용이 될 경우 생성형 AI는 편향된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학습한 결과 특정 그룹의 금융 소비자를 차별하는 결정을 내릴 위험성 역시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험료 차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차별이라는 사회적 이슈로 확대될 위험성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금 지급 분야 등 판단과 의사결정이 필요한 분야에서 생성형 AI가 적용이 될 경우 인공지능 자체의 오류나 해킹 등으로 인한 잘못된 판단과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초 마이크로소프트의 챗 기반 검색 엔진 빙 AI가 공식 시연 도중에 오작동을 해서 그 미국 의료회사 갭의 재무 보고서의 주요 수치를 아주 적극적으로 틀리게 답한 사실이 좀 그 기사화가 되었었는데요. 이처럼 생성형 AI는 자체 오류 발생이나 해킹 등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도 있고, 이는 결국 소비자의 피해라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 대규모의 금융 민원을 야기시키고 보험업계에 대한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아가 보험 소비자들의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고 소비자 보호의 문제와 직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에 의하면 뭐 자동화된 결정 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용이 아까 이제 시행이 되었다고 말씀 주신 그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 주체의 권리 내용이 포함이 된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그 자동화 평가 결과에 대한 대응권이 이제 포함된 신용정보법에 대한 일정 부분이 반영이 돼 있고, 뭐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 분야 AI 운영 가이드라인, 금융권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 및 신뢰 확보 방안에 대해서 좀 발표를 했었고요. 금융보안원은 금융 분야 AI 보안 가이드라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인공지능 시대에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 방향을 마련하는 등 국가와 정부 차원에서 생성형 AI의 활성화 및 이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인공지능 육성 법안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인 것으로 판단은 되는데요. 그러나 아직 생성형 AI 도입으로 인해서 금융이나 보험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예방하거나 해소하기에는 국내 법제나 정부 가이드라인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좀 판단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향후 이러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이 뭐 정부와 뭐 업계의 과제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나아가 관련 업계에서도 장차 마련될 법제를 대비해서 사전에 필요한 절차 등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생성형 AI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모든 산업 분야에서 필수로 가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발전은 결국 또 새로운 위험을 수반하게 되고, 새로운 위험을 예방 대응하는 것과 함께 그에 적합한 사후 처리를 하는 것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본 주제를 통해 생성형 AI 분야에서 국내 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아시는 또 생성 AI가 사실은 이제 검색을 대신하기 때문에 이제 그 예전에 검색을 하면 이제 검색 결과가 쭉 나오면 자기가 그걸 보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는데, 생성 AI는 근데 내한테 적합한 보험 상품이 뭐냐고 물어보면
그 정답을 제공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제 차별의 이슈나 이런 게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생성형 AI가 생기는 문제는 종래의 이제 그 판별 모델에 비하면 그 정답을 제시하면서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우려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보험 산업에 똑같이 적용될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정책 총괄과의 민혜영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 총괄과 민혜영 과장입니다. 제가 이 생성형 AI 관련해서 이 공정위의 역할 뭐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사실은 이 업무를 안 하고 있어가지고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토론회를 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국제적으로나 우리나라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책적으로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다 찾아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뭐 경쟁당국 소비자 당국의 입장에서 생성형 AI에 관련해서 좀 보자면 일단은 이 경쟁적 측면에서 먼저 그 파운데이션 이 모델들이 중소 AI 기업하고 스타트업을 잠식하는 그런 문제가 나중에 심각하게 있을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오늘 주제인 이제 소비자 이슈 관련해서는 아까 이제 두 분의 발표자님께서 뭐 가짜 뉴스, 뭐 개인정보 침해라든지 저작권 침해, 뭐 혐오, 편향성 문제 이런 다양한 소비자 관련 이슈를 제기를 해주셨고요. 저희는 이제 이 공정위에서 다루는 소비자 이슈는 이제 주로 거래와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어서 거기에 대해서만 좀 스페시픽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검색 시장에서 이제 소비자 기만 행위가 더 교묘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손지윤 이사님이 가셔서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네이버가 이제 쇼핑 동영상 등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제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 변경을 해서 자사 우대를 한 행위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몇 년 전에 조치를 한 건이 있는데 이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하면서 이제 당시 그 직원들의 이메일 이제 회의 자료를 증거로 확보를 해서 이제 알고리즘을 조정하고 변경한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생성형 AI에 의해서 만들어진 검색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그 결과값이 도출되는 근거를 추적하기 이제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알고리즘 조작을 적발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최경진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인데 그 생성형 AI를 이용한 맞춤형 광고 고도화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요거로 인해서 이제 기만적인 상술과 이제 정상적 마케팅의 경계가 더 모호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 아까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맞춤형 광고를 위해서 이제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는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문제도 더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그 발표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번에 이제 그 국제적으로는 어떠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저도 나름대로 책이나 이런 자료를 좀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EU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해주셨지만 EU는 2018년도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이 인공지능 관련된 노력들을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18년에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초안 작성해서 19년에 최종안을 발표를 했고 또 2020년에는 백서 발행을 하고 이제 2021년에 그 인공지능 법안 초안을 완성을 했는데 이게 내용이 이제 부속서까지 해서 120페이지가 넘는 굉장히 방대한 분량이라고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2년간의 토론을 거쳐서 이제 연말 채택을 목표로 지금 이제 의회 표결 과정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EU에 비하면은 매우 저희 그 속도가 이제 어떤 노력의 양이라던가 속도가 매우 느리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아까 이제 뭐 연방이나 지방 정부 관련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정책이라든지 법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미국의 경우에 좀
관심 있게 본 것은 그 알고리즘 책무 법안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아까 거기 자료에도 잠깐 있는데 그 상원에 지금 계류 중이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내용이 기업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자동화할 경우에 이에 대해서 이제 영향평가를 해야 하고 이 의사결정에는 이제 법안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자동화가 이루어진 의사결정도 포함된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또 이 영향평가 문서를 이제 결국 연방거래위원회,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의 미국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연방거래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되고 이제 그 FTC에 일정한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생성형 AI에 대한 정책적 대응에서 이제 공정위도 미국의 FTC처럼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좋은 롤모델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이번에 이제 그 우리나라 국회에 계류 중인 AI 관련법을 좀 봤는데, 뭐 이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뭐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또 인공지능 책임 및 규제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내용은 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 인공지능 산업 육성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 법안이 만들어진 거에 큰 의미는 있는데 이게 새로운 소비자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인공지능 책임 및 규제법도 찾아봤는데 이게 이제 뭐 이 그 앞에 있는 법하고 좀 크게 다르지는 않고 뭐 인공지능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자세히 정의하고 있는 측면은 있지만 여전히 소비자와 이제 뭐 사업자 간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특히 그런 소비자 문제에 대해서는 대응이 이제 담겨 있지 않다는 그런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 그 공정위 말고 다른 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든가 이제 금융이라든가 이런 그 각 부처에서 이제 AI에 관련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는데 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라든지 아니면 금융분야 AI 운영 가이드라인 또 뭐 신용평가 모형 검증체계 이런 것들 굉장히 임상 깊게 봤고요. 이에 비교를 하자면 이제 공정위는 지금 AI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떤 구체적인 그 업무들이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일단은 저희가 이제 개별 그 거래법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표시광고법이라든지 약관법이라든지 이제 전자상거래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존 법률에 의해서 규율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먼저 살펴보고 이거를 이제 그러면 그 대응을 하기 위해서 뭐 개정을 할 필요가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개정을 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다시 생각을 해보고 정책을 해야 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 AI 시대의 소비자 보호 정책 방향 뭐 이런 제목으로 그런 페이퍼 같은 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할 일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방통위 이용자 보호과의 권인수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깊이 있는 발제와 토론이 시간을 꽉 채워서 진행을 하고 있는 제 마지막 순서인 만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방송통신위원회는 그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민간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를 통해서 생산형 AI 모델의 책무와 이용자 보호 쟁점들을 논의해 나가고 있고요. 또 관련된 이용자 보호 법안 마련을 위해서 AI 서비스가 신뢰성을 갖추도록 절차와 역할을 마련하는 방안, 거기에 대한 자율 규제와 법적 의무 부과 방안 등에 대해서 다양하게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함께 이용자 보호 관련 사항도 마련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그리고 발제와 토론에서 여러분 제안해 주셨듯이 또 그중에 하나 무엇보다도 그동안의 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던 그 인터넷 윤리나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그런 과제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생성형 AI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그 이용자가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 AI 리터러시 교육과 관련 지원 정책에 대해서 확장시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생성형 AI처럼 기존과 다른 새로운 방식의 콘텐츠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구조를 반영하는 그런 합리적 규제의 원칙과 함께 우리 최 교수님 아주 앞서서 강조해 주셨듯이 그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권익 보호와 편익 증진을 위한 균형 있는 정책 마련, 이 부분이 위원회가 담당해야 될 중요한 과제일 거고요. 그게 이전보다도 또 우리 위원회가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간단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근데 그 기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법이라는 게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법안 마련도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 연구를 통해서.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패널 토론은 다 이제 마쳤고요. 우리 시간이 조금 있어서 우리 두 분 발제자님께 혹시 추가하실 말씀 있으시면 우리 최 교수님. 네. 서면 질문 주셔서 사실 서면 답변할까 했는데 네, 그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대중소기업 상생과 관련된 또 공정경쟁 환경 관련된 규제는 뭐 사실 일반적으로 모든 기업에 있는 거고 모든 시장에 있는 이슈인데 왜 하필이면 AI 법안 특히나 2023년도에 그 유럽의회 수정안에 담았을까라고 하면 사실 그에 대한 백데이터를 많이 확인할 수가 없어서 제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제 제 개인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생각을 하면 인공지능이 특히나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과거에 이제 우리 통신 서비스처럼 필수 서비스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의 중소기업과의 상생은 되게 중요하지만 파운데이션 모델 자체가 이센셜 서비스가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특히나 그 필수 서비스인과 동시에 우리 예전에 보면 우리 그 통신법에서 이 그 필수 서비스 내지는 이 필수 설비 이론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처럼 이게 결국은 필수 설비가 아니냐. 왜냐하면 모든 앞으로의 미래 지능정보 사회에는 AI는 무조건 모든 서비스에 핵심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그에 대한 적절한 품질과 가격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소외될 수밖에 없고 소외되는 기업들은 결국은 시장에서 뒤떨어질 수밖에 낙오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특별히 이 AI 수정 법안에서 강조된 게 아닌가라고 제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유럽의회의 생각이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근데 추측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서면 질문 뭐 둘 다한테 주신 게 규제 방식에 대한 건 아까 제가 설명은 드렸지만 저는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규제 방식을 딱 집어서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기본법이 필요하냐라는 거는 저는 이제 입법을 할 때 이제 어쩔 수 없이 기본법 만들자라고 해놓은 다음에 막 붙여가지고 만들고 가는 게 지금까지 많이들 하고 있는 방식인데 사실 기본법이 필요한지 아니면 개별 입법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다른 이미 있는 법의 개정이 필요한지는 사실은 이제 우리 위 의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개별 영역별로 디테일하게 검토를 다 해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입법 기술적인 결정 그 다음에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저는 서 교수님께서 질문하신 의도가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논의는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말고 입법 기술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일단 실체적인 내용을 먼저 논의한 다음에 그 뒤에 어떤 게 가장 바람직한 입법 기술인지를 판단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변호사님 혹시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논의를 좀 정리를 저도 이제 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은 그 뭐 저작권이나 또 개인정보 뭐 보안 또 가짜뉴스 같은 이런 이제 생성 AI가 만들어내는 주요 이슈에 관련해서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소비자 피해를 어떻게 방지할 것이냐는 논의가 좀 개별적인 사안별로 좀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소비자의 AI 그 리터러시 문제,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뭐 정부도 계속 이 부분을 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뭐 저도 이게 사용할 때마다 이게 어떻게 좀 사용하면 효율적이고 유리하게 사용할지 고민을 많이 하는데 마땅히 그런 좀 교육이나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리터러시 부분에 대해서 정부하고 좀 소비자 단체가 같이 좀 노력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오늘 뭐 얘기가 깊게 나오진 않아 저는 그 약관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논의된 대부분의 것들이 이제 약관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약관 통제에 대해서는 뭐 우리 방통위나 공정위 쪽에서 좀 봐서 이게 과연 적절하게 이용자 권익이 보호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최근에 그 뉴스 콘텐츠 저작권 문제도 약관의 지금 문제여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조율할 것이냐가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두 분이 다 또 민사법을 하시니까 그 민사법 영역에서도 되게 이제 좀 할 일이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오늘 하여튼 조금 뭐 이 세미나 준비가 시간이 좀 촉박해서 조금 뭐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한데 처음으로 소비자 이슈를 다뤘다는 데서 좀 의미를 두고 향후에도 계속 이 문제를 좀 계속 고민하는 자리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걸로 오늘 토론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